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행정법이란 어떤 법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다른 법에 비교해서 그리고 어떻게 성립 발달되어 왔나 이 주제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영역, 가끔 내는 영역으로 아직은 행정법이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주 영역에는 아직 우리가 진입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쪽에서 행정법이란 어떤 법이냐, 그리고 헌법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자, 아주 가볍게 행정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행정에 관한 법인데 그 중에서도 뭐야? 국내 공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고 그다음에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첫째 줄에 이랬어.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그럼 다시 줄이면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고 공법 계열의 법을 말한다. 응? 뭐 문제 내냐? 안 내 이런 건. 응? 읽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응? 네. 두 번째. 헌법도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이고 행정법도 거기에 속하는데 둘 다 이제 공법에 속하는 법인데 네. 어느 게 더 기본적이고 효력이 더 센 법이야? 헌법이 더 효력이 높은 법이고 모든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 행정에 관한 법들 다 뭐야?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응? 자, 헌법이 최고법이죠. 관련해서 뭐 동그라미 1, 2번은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토마이어 프리츠베르너라는 독일의 학자가 한 말과 그 강조한 점 요거만 조금 주의해 두면 됩니다. 응?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내는 건 아닌데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응? 체크를 해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독일의 오토마이어라는 학자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런다. 응? 그럼 이 사람이 이 표현을 한 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 자,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 독일에 여러 차례 뭐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커다란 정치적 격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 우선 헌법을 다 고쳐. 응? 그런데 행정에 관한 법들은 쉽게 안 고치고 그냥 놔두더라. 응? 이걸 보면서 헌법은 정치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법이지만 행정에 관한 법들은 정치적 성격은 그리 많지 않고 주로 어떤 행정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방법, 기술, 절차 주로 이런 걸 정해놨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뭐 이런 강조점을 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한 거와 이 사람의 강조점은 행정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이다? 비정치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응? 비정치성. 그리고 기술성, 수단성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 내지 수단을 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라는 이유하고 연관됩니다. 응? 자, 그 다음 학자는 프리츠 베르너. 이 사람은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시켜놓은 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응? 당연한 얘기죠.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따라서 어떻게 될까? 헌법이 바뀌면 행정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헌법에 대한 행정법의 종속성을 강조합니다. 응?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해도 어느 쪽이든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죠. 응?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응? 다만 오늘날은 이제 프리츠 베르너의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게 많이 이제 모든 교과서마다 행정법 교과서마다 요런 문구를 인용해 가면서 행정에 관한 법들이 헌법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개정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행정법의 특성은 몇 개 부분을 주의해 둬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행정법의 특성은 별표 하나 정도 출제가 몇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성, 첫째 줄에 단일의 법전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법들은 예를 들어 민법, 형법 이런 거 예들어 놨죠?
민법이라는 딱 제목하에 제1조, 제2조에서 100 몇 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법은 행정법이라는 제목하에 제1조부터 몇 조까지 딱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와 관련된 수많은 법들의 총집합체를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칭합니다. 응? 그래서 근데 그 수많은 법들에는 나름대로의 다른 법들하고 구별되는 어떤 공통된 특성과 원리는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 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단일의 법전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응? 이게 중요한 표현. 두 번째, 그 표로 가면 다른 법들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행정 분야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행정법 그러면 무엇보다 성문의 법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응? 성문성이라고도 지칭을 했죠. 자,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응? 일단 우리가 법을 처음 공부한다고 전제를 하면 우리가 법하면 우리가 몇 조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된 법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 법을 성문법이라고 칭합니다. 응? 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법에는 조문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래 지속되어 관행,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 관습법이라고, 또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같은 거, 이거는 판례법이라고 해서 또 법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 또 사회에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감하는 어떤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또 법이라고 또 인정하고 하거든. 그런 것들을 묶어서 불문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법은 성문의 법과 불문의 법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행정 분야에서는 성문의 법을 우선이고 원칙으로 삼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 이유는 국가가 행정하는 작용 중에 많은 작용이 국민들에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응? 의무를 부과하고 안 들으면 강제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장으로 된 법으로 정해놓고 이거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명확히 정해놓고 해야 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종류가 법으로 인정되는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헌법도 있고 어떤 거 있어요. 행정에 관한 헌법 규정도 있고, 또 행정의 조직 작용 안에서 국회가 법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더 세부적인 건 대통령령으로다가 또 세부적인 내용 정해놓은 거 있고, 장관이 만들어 놓은 법도 있고, 부령이라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역별 특성 고려해서 지역에만 적용되는 조례라는 또 법 만들기도 하고, 그죠? 이게 다 행정에 관한 법들의 종류야. 응? 법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고요. 또 가볍게 읽고. 자, 그 밑에 행정주체의 우월성. 여기서 말하는 행정주체는 일단은 국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응? 행정주체는 일단 국가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어떻게 돼요? 개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응? 개인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의무를 부과, 명령하고 강제하는 그런 우월적인 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국가가 개인들에게 이렇게 우월적인 지위에서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해놓고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그런 거지, 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국가는 본래부터 당연히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 거다, 이런 논리가 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행정주체의 우월성의 포인트 두 번째 저 끝에, 행정주체의 우월성은 행정주체에게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본래부터 국가는 당연하게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라는 이유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게 아니고 행정 목적, 즉 사회 질서 유지하고 국민 복지 증진하고 이런 행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주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되는 힘입니다. 응? 요거 시험의 포인트 중에 하나. 응? 왜냐면 이걸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 즉 국가와 같은 행정 주체는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이 인정되는데 이는 본래부터 당연하게 고유하게 국가에게 우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X예요. 응? 그 다음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명명하고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대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공익 우선성 뭐 별로 설명할 건 없고요. 집단성 평등성도 별로 설명할 게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법을 적용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술성 수단성은 또 설명할 것도 없고. 자, 여기서 포인트 획일성 강행성. 자, 획일성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법이 정한 대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공무원도 행정작용할 때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고, 국민도 행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대로 뭐 신청도 하고 신고도 하고 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네.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개개인의 생각, 의사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다 누구든지 법에 정한 대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법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으니까 강행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별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이거는 주로 민법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원래 민법 규정은 법 규정이 있긴 있어요. 법 규정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법 규정이 개개인들의 의사를 그거보다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민법 규정과 상관없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계약, 어떤 내용으로 계약할지, 어떤 형식으로 계약할지 개개인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 계약 맺고 민법상 계약 맺고 하는데 꼭 문서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계약 내용도 계약 맺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민법의 영역에서는 개인들 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의 의사가 최우선인 거예요. 다만 싸움이 났을 때, 싸움이 났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양쪽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계약을 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서로 안 했고 계약서 딱 써놓지 않고 도장 찍고 계약 쓴 게 아니었어요. 작성한 게 아니고 서로 말로만 계약을 했는데 말이 달라 서로가. 이러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가려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쉽게 가려질 수 없는 경우는 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 규정 같은 건 개인 간의 의사에 보다 앞서는 게 아니고 개인 간의 의사가 우선이고, 그 개인 간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그럴 때 최종 판정 기준으로 삼는 역할을 하는 게 민법 규정이라면, 그와 반대로 행정법 규정은 어때? 개개인의 의사 상관없이 다 법 규정대로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결국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행위규범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아까 한 거하고 마찬가지야. 행위규범성은, 야, 민법은 꼭 민법이 정한 대로 개인들이 행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자기 생각대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다만 싸움 났을 때 분쟁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민법 규정이야. 근데 행정법 규정은 어떻게 돼? 법이 정한 대로 행위하도록 강제되고 있어요. 공무원이든 개인들이든 행정과 관련된 행위를 하려면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법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응? 네, 참고로 읽으면 돼요. 자, 별로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마지막 명령규범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중요한 항목. 응? 그래서 명령규범성,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째 줄, 이 줄 쳐주세요. 행정법은 주로 무슨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주로 명령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 만약에 개인들이 행정법 규정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위법이 되죠? 법을 위반한 게 되죠? 법을 위반하는 게 돼서 처벌을 주로 하는 것이지, 그 한 행위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명령규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명령규정이라는 말의 뜻은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취지 목적이 뭐냐를 가지고 명령규정에 해당하는 규정과 그 반대되는 경우로 효력규정에 해당하는 규정,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입법자가 법을 만들면서 이 법에서 이렇게 정한 대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그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은 효력 규정.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면. 그런데 명령 규정은 뭐야? 법이 정한 대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 처벌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명령 규정이야. 단 처벌은 되더라도 그 한 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하지는 않는 거야. 응? 그는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을 명령 규정이라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행정법 규정은 주로 어떤 규정이 많아? 네, 명령 규정이 많다. 그래서 개인들이 위반 행위를 해도 처벌이 되지만 한 행위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게 원칙이다. 요거 조심해야 돼. 네? 예를 들어서 꼭 거기도 했지만 허가받지 않고 술 파는 영업행위를 했다. 손님한테. 그죠? 그럼 법 위반 행위를 했어. 무허가로 술 파는 행위를 했으면 그러면 손님하고 술 파는 거래 행위 어떻게 될까? 법 위반 행위했다고 무효가 되나? 그거는 아니다. 그 자체는 그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판 술판 업주를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응? 손님하고의 거래 계약은 그냥 인정하는 거야. 응? 무허가로 술판 행위만 처벌하는 것 뿐이죠. 응?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여기 특성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내용이고 시험에 주로 쓰는 그 분야가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자, 중요 부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문제를 내면 행정법은 다른 법과 달리 통일된 단일 법전으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응? 요거. 두 번째는 국가와 같은 행정 주체는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인정받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당연하게 그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우월한 힘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점. 네, 세 번째는 명령 규정성. 응? 즉 행정법 규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 행위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될 뻔 효력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응?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성에 관한 행정법의 특성에 관한 문제라면 이 세 가지 가고 틀리게 만들어서 답을 만들어요. 응? 그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2절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행정법은 어떻게 성립 발달돼 왔을까? 첫째, 행정법은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은 주로 서양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생겨난 법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어디서 성립 발달이 되냐면 대륙법계 국가 쪽에서.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는 주로 유럽 대륙의 프랑스, 독일 쪽 법제도를 따르는 국가를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라고 칭합니다. 응? 프랑스, 독일이 대표예요. 한편 영미법계 국가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영국, 미국식 법제도를 따르는 국가입니다. 응? 전 세계의 법과 제도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식 법제도를 따르는 계열과 영국, 미국식 법제도를 따르는 계열,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어요. 응? 근데 적어도 행정에 관한 법은 독일,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프랑스, 독일에서는 먼저 발달됐는데 왜 프랑스, 독일 쪽 대륙법 교과에서 먼저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게 됐는지 그 발달시킨 요인이 일단 두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립 발달 요인 첫 번째 법치주의 사상 확립. 일단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그럼 법치주의 사상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프랑스 근대혁명 그 전에는 왕이 세습되는 왕이 지 마음대로 통치했지. 그러나 아니다. 이제는 국민이 합의해 만든 헌법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행정해야 된다. 법치주의 사상 생기죠. 그래서 일단 법치주의 사상이 생겨남으로써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응?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발달한 걸 다 100% 설명을 못해요. 왜? 먼저 옛날부터 있었던 민법이 있거든. 개인들 사이에 정되는 민법. 그러면 행정을 할 때 그 민법에 따라서 행정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는 거야? 야, 이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하고는 다른 법이 필요하다. 국가의 행정활동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법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고 그런 국가의 행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행정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겠죠. 바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행정제도의 발달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성립 발달에 영향을 미쳤는데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건 다시 행정제도의 발달이라고 묶어 말하는 것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일단 대등합니다.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뭘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죠. 근데 국가가 행정활동하는 거는 어때요? 뭘 위해서 활동하는 거야? 응?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그죠? 그 점도 다르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강제도 합니다. 국민한테 명령하고 강제도 하고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대등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 갖고는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할 때 민법하고는 다른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과 재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뭐야? 국가의 행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법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야? 이런 국가 행정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 절차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응? 왜냐면 개인들 간의 법적 다툼,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소송 절차 갖고는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 제대로 못 해준다.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 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설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행정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응? 그래서 행정에 관한 특수한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사건 재판하는 별도의 행정재판소제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요 두 가지 요소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제도 발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응? 민법하고는 다른 법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행정에 관한 법이 시작이 됐고 성립발달인데 우리 성립발달 과정에 프랑스와 독일의 약간 성립발달 과정이 조금 다르니까 키워드를 좀 찾아서 구별하죠. 자, 프랑스 먼저 동그라미 1번. 프랑스는 가장 먼저 행정에 관한 법이 발달하는데 야, 어느 나라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문으로 다 딱 법 규정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이 될 수 있겠어?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첫째 그때 판례와 학설 중심으로. 응? 이 단어 밑줄. 프랑스에서는 판례 학설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응?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행정에 관한 싸움, 분쟁이 나서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 나서 행정재판소에서 요거는 개인들 사이의 싸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또 판결 내리면 또 학자들이 또 저러쿵저러쿵 견해를 밝히고 의논을 논의를 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제 규정을 성문 규정을 법 규정을 만들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프랑스 하면 판례와 학설 중심 또는 더 줄이면 판례 중심이라고 줄여서도 말합니다. 응? 네, 그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공영무 개념에 기초했다. 이 말 나와요. 공영무. 응? 공영무라고도 부르고 공공영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응? 공영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응? 이 공영무라는 단어는 뭐냐? 뜻이 뭐냐?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전부 뭐라고 칭해? 공영무. 응?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국가의 활동을 전부 다 공영무라고 칭하고 그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행정법에 적용을 받고 어디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행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된 거야. 응? 그러면 야,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활동에는 국가가 국민한테 강제를 하느냐 아니냐, 강제적 방법을 쓰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권력적인 조치와 비권력적인 조치로 나눌 수 있는데
권력적인 조치든 비권력적인 조치든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한테 하는 활동은 전부 다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 공영무에 해당하는 활동은 전부 다 행정법의 적용 대상,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문제, 이런 논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응? 자, 그래서 두 개 단어, 판례 중심, 또 뭐라고요? 공영무라는 개념을 기초로, 응? 네, 그 두 개 단어에만 유의합니다. 그럼 요거하고 대비시켜서 독일은 상대적으로 좀 늦었거든? 독일은 아까 말한 대로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프랑스 가서 프랑스 거 조금 배워갖고 와요. 이거 배워갖고서 독일의 법 체계를 행정법 체계를 이제 세운 사람이야.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가 오토마이어야. 네? 자, 오토마이어라는, 독일에서는, 근데 프랑스하고 좀 이 국가, 사회 분위기가 다른 나라야.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런 풍토라면 독일은 국가를 당연히 우월한 존재로 보고 국가가 뭐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든지 희생이 돼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응? 그래서 거기에 독일하면 국가 권위주의 사상. 응? 뭐 대충 보면 국가를 굉장히 우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 풍토가 있단 말이야. 국가 권위상. 그래서 거기 그 국고학설이라는 게 나와 또. 그죠? 국고학설. 그것도 미술 쳐주세요. 독일 하면 국고학설. 국고학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그 국가가 하는 활동 중에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강제력을 써서 국민한테 강제적인 조치 활동하는 거 있죠? 요것만 행정법의 대상으로 보고 행정재판소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국가가 하는 활동이라도 이 민법에 따라 개인들하고 뭐 재산 거래하고 막 이런 활동하는 거 있죠? 요런 거는 소위 국고 활동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개인들의 활동과 개인들의 행위와 똑같이 민법에 적용을 받고 개인하고 싸움이 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야. 응? 그러면 이 국고학설에서는 독일에서 얘기하는 국고학설은 뭐만 행정법의 영역으로 행정법 대상으로 삼느냐면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강제력 행사하는 활동이 있죠. 국가가 공익 목적을 달성해서 국민한테 강제력 행사하는 활동만 행정법의 대상 영역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것만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할 문제. 그 프랑스보다 어떻게 봐? 좁게 봐, 넓게 봐. 행정법의 대상 영역을 좁게 본 거죠. 국가가 공권력 행사하는 활동만, 공익을 위해서 강제력 행사하는 활동만 행정법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응? 프랑스보다 좁게 봤죠. 그리고 국가가 강제력 행사하지 않고 국민하고 뭐 계약 맺고 뭐 이런 거 있지? 대등한 입장, 이런 건 다 민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서 행정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논리가 국고학설이라는 거예요. 응? 그 밑에 각주에서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건 여러분 참조로 좀 보고, 그 내용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내니까, 응? 그냥 단어만 국고학설 그러면 독일에 관계됐다.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무슨 단어 있어요? 공권력 중심으로 발달했다. 응? 아까 프랑스는 뭐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랬어? 공영무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단어를 이용해야 돼. 프랑스가 공권력 중심, 독일이 공영무 중심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 그렇게 지문 나오면 틀린 거죠? 네, 그런 단어에 유의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는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밑에 공통된 특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법을 계열을 두 계열로 나눕니다. 공법에 해당하는 법, 공법 계열에 해당하는 법, 개인사설 써서 사법 계열에 해당하는 법, 이렇게 계열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공법에 해당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뭐야? 공법이라는 게 이제 공익 목적과 연관이 큰 법을 공법이라고 하자. 응? 그러면 뭐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이 사회 공동체 공익 목적과 관련이 큰 법, 그래가지고 공법 계열의 법으로 보고, 민법, 상법 같은 그런 법은 사법 계열의 법으로 보고, 각각의 법이 적용돼야 될 영역이 다르고 분쟁이 나면 재판해야 될 절차도 다르게 봅니다.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 거, 민사소송으로 가야 될 거, 그지? 이런 구분하는 게 대륙법계예요. 공법, 사법 구별한다. 계열별로, 응? 분리한다. 두 번째는
행정소송 사건을 일반 법원에다가 재판하는 걸 안 맡깁니다. 행정소송 사건은 우리나라 치면 법원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지 않고 따로 행정부 안에 재판소를 따로 만들어. 그리고 행정소송 사건은 별도로 만들어놓은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제도를 택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뭐라고 일명 칭하냐면 행정국가주의를 채택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응? 원래 행정법이 제일 먼저 발달했던 프랑스도 초기에는 행정소송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일반 법원에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 안 해준 채 일반 개인들 사이에 민사소송 재판하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재판하는 거야. 행정부가 엄청나게 불만이 폭발한 거야. 응? 그래갖고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 행정소송 재판하는 법원을 따로 만든 거예요. 행정부 내에 따로 설치해두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재판소에서 행정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놓고 그런 판결을 또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의 특이한 법이 특성을 고려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다면 이와 대조적인 영국, 미국 쪽은 어땠느냐? 영미법계 성립 발달 과정 보면 우선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무슨 말 나왔어요?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19세기 말이 될 때까지, 응? 19세기 말까지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안 만들었단 말이야. 핵심 셋째 그때 19세기 말까지 행정법이 성립될 여지가 없었다. 즉 성립 발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바로 셋째 줄 앞머리. 법 앞에 평등이 강조돼서 그렇습니다. 응? 그러니까 영미법께서는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야. 그 나라는.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럼 법 앞에 평등하면 모두 다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또 뭐야? 모두 다 분쟁은 다 같은 법,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걸 어디다도 적용한 거야. 국가도 개인 한 사람 개인처럼, 응? 국가도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지만 한 사람은 개인과 마찬가지다. 응? 그렇다면 어떻게 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도 어떻게 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재판 절차도 동일한 재판 절차에 따라야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도 뭐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민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 분쟁 사건도 다 일반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로 똑같이 해결하면 되지 왜 국가만, 응? 특별 대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지. 응? 그래서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개인 사이의 관계처럼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강조돼서 우리 아까 읽었던 행정법의 특성이라고 얘기되는 중에 국가의 우월적 지위, 뭐 명령 강제 인정하고 막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갖는 행정법을 따로 만들 생각을 아예 안 가졌다는 거지.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19세기 말까지 영미법께서 행정법이 성립 발달 못했다. 이유는 뭐냐? 법 앞의 평등이 강조돼서. 그렇지만 오래 안 갔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19세기 말 이후부터 20세기 들어서면서 산업혁명, 응? 막 산업화, 도시화 막 이러고 여러 이제 사회 문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막 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뭘 요구해? 국가에게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야? 무슨 위원회라는 걸 많이 만들어요. 영국이나 미국은 위원회를 되게 좋아해요. 한 사람은 뭘 결정하도록 하면 이건 독단적인 결정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많아서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뭐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많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무슨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무슨 위원회를 많이 설치해. 그러면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슨 조치, 권한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걸 많이 정해놨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적용되던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던 민법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법들이야. 규정들이. 바로 그 시점부터 그런 법,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행사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진 이 시점부터 민법과 다른 국가의 행정활동에 적용되는 특별한 행정법이 성립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키워드가 뭐예요? 각종 행정위원회 설치. 응? 각종 행정위원회 설치하면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행정 비로소 뭐야? 셋째 줄. 행정법이 성립 발달 시작됐다. 응? 행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밑에 특징. 영국, 미국 쪽은 일단 첫 번째 1번. 영국이나 미국 쪽 계열에서는 국가의 법을 계열 구분 안 합니다. 이런 공법 계열, 사법 계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응? 공법, 사법 계열 구분 안 한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에 관한 싸움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일반 법원에서 뭐 일반 개인들 사이 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하면 돼. 일반 법원에서. 그리고 그래서 1동그라미 1번에 공법, 사법 구별 부인.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결되게 우리 대륙법계 국가 쪽에서는 어떻게 해? 행정법은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 완전히 이게 별개의 법으로 보죠. 그런데 영미법계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이 나중에 이 행정에 관한 법들은 약간 국가 행정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민법하고 조금 다르게 좀 정해놓은 그런 특별한 법 정도지 무슨 뭐 민법하고 완전히 계열 구분이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법은 아니다. 응? 그러니까 민법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다만 행정 활동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서 특별한 규정을 좀 더 둔 것뿐이다. 이런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공법, 사법 구별 계열 구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행정활동에는 우선 특별하게 만들어놓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행정법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민법 규정 따르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자, 어쨌든 공사법 구별 부인.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밑줄 사법국가주의. 그 뜻이 뭐예요? 행정소송사건도 다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합니다. 개인들 소송사건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소송 싸움도 일반 법원에서 같이 재판합니다.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제도를 사법국가주의라고 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이한 건, 자, 행정에 관한 법 규정을 만들었는데 뭐 중심으로 만드냐? 아까 뭐 행정위원회가 무슨 절차를 거쳐서 권한을 행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규정을 해놓는 게 특징입니다. 응? 그래서 무슨 단어? 절차법 중심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응? 절차법 중심. 자, 그 단어를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근대 국가 이후에 서양에서 성립 발달된 이런 행정법이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정에 관한 이 법이 들어오게 된 거냐? 서양 법이거든. 우리나라 다 지금 행정법은 들어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이 독일 거 베꼈고 그걸 또 식민지 지배하느라고 우리나라한테 독일이 그대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해요. 응? 결국 한 줄 동그라미를 우리나라 행정법 성립 발달은 첫째 줄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보다 근대화를 먼저 했죠. 개항을 먼저 하고 근데 일본 입맛에 딱 맞는 나라의 법과 제도가 독일 거였단 말이야. 독일 행정법을 일본이 베껴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 이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율적으로 독일 행정법, 10개는 대륙법계 행정법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해됐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일제강점기 독일 행정법을 이어받은 일본 행정법이 타율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입니다.
다만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나 또 우리 뭐야 또 일제강점기 끝나고 미군정 3년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또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또 영미법계의 사고방식이나 법과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이거 짬뽕이지. 응? 그러면 가장 중심을 이룬 건 대륙법계 독일식 법제도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우리나라 대륙법계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 법과 제도를 공법계열, 사법계열 구분합니다. 공사법 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행정법 정의를 어떻게 해?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이렇게 정해져요. 공법이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우리는 아까 대륙법계는 행정소송사건만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를 법원에 안 두고 행정부에다 따로 설치 운영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륙법계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그 제도를 안 따르고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행정소송사건도 어디서 재판해? 일반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행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 우리나라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 요거 자꾸 그러니까 왜 출제들이 문제를 내냐면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륙법계는 행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만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사법권. 그래서 그 밑에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고 써놨는데 거기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고 마지막 5번 사법국가주의에 대해서 다시 또 길게 써놓은 부분이 있죠? 그거만 꼭 읽어주세요. 사법국가주의.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법적인 분쟁, 재판은 다 사법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응? 행정소송사건도 행정소송도 어떻게 돼? 다 법원에서 재판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응? 자, 관련해서 그러면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행정법원이라고 명칭이 행정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방법원급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밑에 행정법원이라고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행정부에 설치된 게 아니고 어디에?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밑에 법원 소속으로 즉 사법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사건을 재판하는 행정법원이 사법부에 설치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행정법원이라고 있지만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지. 우리나라도 행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다만 행정법원은 현재는 서울에만 설치가 되어 있긴 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지방에서는 행정소송 1심 재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1심 재판합니다. 응? 나중에 소송 파트에서 배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3절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응? 자,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파트에서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좀 중요한 이제까지 공부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등장이 됐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행정법을 크게 따지면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인데 이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 다 무슨 원칙에 따라?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도 조직 이런 것도 다 법에 따라 설치해야 되고 국민한테 세금 부과, 영업정지, 허가, 건축과 다 법에 따라 해야 되고 구제 절차 방법도 다 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되고 다 법치행정 원칙이 바탕을 이루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요 3절 법치행정 원리는 잠깐 쉬었다가요. 응?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